어머니는 여기 안 계셔도 돼요. 나오지 마세요. 50년을 참아온 서름이 기적으로 변했습니다. 박시댁, 뒤주에서 쌀 빼돌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당장 무릎 꿇고 내 마누라한테 사과해. 꽃은 져도 향기는 남는 법. 이씨 가문의 기막힌 반전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달빛설화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중엽 한양에서 닷새 길 떨어진 청솔골 마을에 이씨 문중의 넓은 기와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곱게 내려앉던 날, 마을 전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씨 문중의 큰어른이자 두 아들의 어머니인 조씨 할머니의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솥에는 고기가 펄펄 끓었으며 이웃 마을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잔치의 주인공인 조씨 할머니는 정작 안방에도 상방에도 없었습니다. 부엌 구석 아궁이 뒤편 낮은 나무 괴짝 위에 쪼그려 앉아 조씨 할머니가 굴을 까고 있었습니다. 칠순이 된 몸이라 허리는 굽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게 걸렸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손을 놀렸습니다. 어머니는 대체 왜 이렇게 굴을 크게 까시는 겁니까? 이걸 상에 내면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큰며느리 박 씨가 치마를 펄럭이며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박 씨는 한양 양반가 출신으로 스스로의 가문을 자랑스러워하였고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에는 늘 무언가 깔보는 빛이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눈이 워낙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 것이. 그래도 오늘은 먼 길마다 않고 친척들이 오신다니 잘 해드려야지 싶어서. 침침하면 하지를 마세요. 아유, 정말. 오늘 오시는 분들이 다 저희 친정 쪽 식구들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엉망으로 준비하시면 저희 집안 망신이잖아요. 조씨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굴껍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박 씨의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대꾸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칠순 잔치인데 상에 올라올 음식조차 큰며느리, 친정 식구들 입맛에 맞추어야 한다는 말이 서러웠습니다. 그때 작은 며느리 최 씨도 부엌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어머니는 여기 안 계셔도 돼요. 애들 밥이나 챙겨주시고요. 그래, 알겠다. 그럼 내가 아이들을 좀. 아이들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어머니가 괜히 손대면 더 번거로워요. 그냥 뒷방에 계세요. 조씨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굽은 허리를 손으로 짚으며 부엌을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지만 아무도 할머니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이봉석은 사랑채에서 손님을 맞느라 바빴고 작은 아들 이봉달은 이미 술이 오른 얼굴로 마당 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뒷방 문을 열고 들어간 조씨 할머니 앞에는 식어 빠진 조밥 한 그릇과 묽은 국 한 사발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도 솔솔 흘러 들어왔습니다. 아들들의 웃음소리가, 며느리들의 쾌활한 이야기 소리가, 손님들의 떠드는 소리가 모두 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뒷방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톱이 닳도록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며 동짓날 새벽에 맨발로 우물을 오가며 키웠는데 봉석이 서당에 보내려고 내 비녀 팔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돌아오는 게 이 찬밥 한 덩이로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서는 이 서러움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외로움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마당에서 박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워낙 연로하셔서 오늘 몸이 안 좋으시대요. 뒷방에서 쉬시는 중이에요. 자, 어서 드세요. 손님들에게 핑계를 대는 소리였습니다. 자신의 칠순 잔치에서 주인공이 아프다는 핑계로 감추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씨 할머니는 찬밥 한 숟갈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기도 힘든 딱딱한 밥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무언가였습니다. 할머니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 구석에 있던 보찜을 꺼냈습니다. 평소에 비상시를 대비해 싸두었던 작은 보따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보찜을 들고 뒷문으로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청솔골 마을에서 산길을 따라 2시경쯤 걸어 들어가면 이씨 문중의 발상지라 불리는 오래된 터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 이씨 가문의 시조가 처음 터를 잡았다는 곳으로 지금은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지고 돌담도 반쯤 무너진 채 폐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이 우물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렸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고 혹한해도 얼지 않으며 달이 밝은 밤이면 우물 속에서 빛이 난다고들 했습니다. 이씨 가문 대대로 큰 결단을 앞두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이 우물가에 와서 빌었다고 하였습니다. 조씨 할머니가 그 우물가에 닿았을 때는 해가 서산에 걸려 있었습니다. 산속 길은 낮에도 그늘이 졌는데 저녁 무렵에는 더욱 서늘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우물가 돌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보찜을 내려놓고 굽은 허리를 손으로 짚으며 한참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사방이 조용해지자 오히려 서러움이 더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신령님. 할머니는 우물을 바라보며 낮게 불렀습니다. 신령님, 보고 계십니까? 이 우물 앞에서 이씨 가문의 며느리로 시집 온 지 어언 50년이 넘었습니다. 시아버님 병 낫게 해달라고 빌었고 아들 과거 붙게 해달라고 빌었고 마을에 가뭄 들었을 때 비 내려달라고도 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해 빈 적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우물 위로 산새 한 마리가 날아올라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저 자신을 위해 빕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령님, 이게 평생을 바친 이 조씨의 대가입니까? 칠순 잔치날에 찬밥 한 사발 받아먹고 쫓겨나는 게 제 팔자입니까? 아들 먹이려고 굶고 며느리 드리려고 폐물 팔고 손자들 키우느라 허리가 휘었는데 이것이 제 삶의 전부입니까? 눈물이 흘러 우물과 돌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딱 한 번만,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제 굽은 허리를 한 번만 펴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그 누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 한 방울이 우물 속으로 톡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우물 속에서 희미한 빛이 일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달빛이 반사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구름이 잔뜩 낀 날이었습니다. 빛은 점점 밝아졌고 황금빛으로 소용돌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우물 속에서 달콤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봄날 매화 향 같기도 하고 어린 시절 어머니가 쑤어주던 단팥죽 냄새 같기도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곁에 있던 낡은 바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우물 속 황금빛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입에 댔습니다.
첫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할머니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열기가 팔을 타고 올라와 어깨를 지나 척추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수십 년간 굽어있던 등이 천천히 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뚜둑, 뚝, 우두둑. 뼈마디가 자리를 잡는 소리가 고요한 숲속에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감각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하였습니다. 잠시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두 손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거뭇하던 손등이 옥처럼 곱고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구부러져 있던 손가락이 쭉 펴졌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무 힘도 주지 않았는데 허리가 곧게 섰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물가의 고인 물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할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얼굴은 70 노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까만 눈동자의 복숭아빛볼, 검고 탐스러운 머리카락. 그것은 바로 조 씨가 19살이던 시절 혼례를 앞두고 거울 앞에 서던 날의 그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청솔골 제1의 미인이라 불렀던 젊은 날의 소화였습니다. 이게... 소화는 떨리는 손으로 제 볼을 만졌습니다. 물속의 얼굴도 따라서 손을 들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우물 속의 황금빛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소화는 한참 동안 우물 앞에 서서 제 손을, 얼굴을, 곧게 선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가야겠구나. 소화는 보찜을 챙겼습니다. 이제는 굽지 않은 등으로 당당하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씨 댁 마당에서는 며느리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시어머니 조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뒷방문을 열어보니 보찜도 없고 할머니도 없었습니다. 밥그릇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큰며느리 박 씨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서서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 노인네 어디 가서 쓰러지기라도 한 거 아냐? 이런 날 사달이 나면 얼마나 귀찮아. 형님, 그래도 찾아는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신데. 작은 며느리 최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그야 물론이지. 봉다리한테 시켜야지. 나는 오늘 친정 식구들 배웅해야 해서 바빠. 박 씨가 손을 털며 돌아서던 그때였습니다. 삐걱 하고 대문이 열렸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대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연한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비녀를 꽂았습니다. 걸음걸이가 조용하면서도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마당 안을 한 번에 훑어보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얼굴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청솔골 마을은 물론이거니와 이 일대에서 이런 얼굴을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박 씨의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작은 며느리 최 씨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리고 큰아들 이봉석이 기지개를 켜며 나오다가 멈칫하였습니다. 작은 아들 이봉달은 마당 한편에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를 발등에 떨어뜨릴 뻔하였습니다. 여인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곳이 이 근방에서 가풍이 제일 엄하고 법도가 바래다는 청솔골 이씨 댁입니까? 목소리가 낮고 맑았습니다. 박 씨가 정신을 수습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렇소만. 당신은 누구요?
어디서 온 거요? 저는 이댁조 씨 어르신의 먼 친척 되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소화라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몸이 불편하신지라 당분간 이 댁 안살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박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노인네가 보냈다고 우리 집엔 친모 필요 없소. 일손이 모자라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시오. 소화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씨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씨 댁. 친정 오라비의 도박 빚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가을에 이 댁 뒤주 밑바닥에서 쌀 3섬을 빼돌린 것. 그 쌀값이 오라비 빚으로 들어간 것. 내가 다 알고 왔는데 그래도 나가라 하시겠습니까?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서 보던 최 씨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봉석은 사랑채 문에 기대선 채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박 씨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마침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소화는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누가 안내하지도 않았는데 안채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상석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그 집에서 조 씨 할머니만이 앉던 자리였습니다. 최 씨가 분하다는 듯 박 씨에게 귀옛말을 하였습니다. 형님, 저 여자가 어떻게 그걸 알죠? 어머니가 정말 말한 건가요? 박 씨는 굳은 표정으로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경계와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안방에 앉은 소화는 조용히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 안방의 상석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언제나 부엌 구석이나 뒷방 한켠에서 바라보던 이 집이 이 자리에서 보니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소화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소화가 이 씨 댁의 자리를 잡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이 씨 댁에는 눈에 띄는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우선 밥상이 달라졌습니다. 소화가 직접 부엌에 서자 아이들의 밥상에 반찬이 늘었고 국물 맛이 깊어졌습니다. 마당 쓸기와 걸레질도 소화가 직접 시범을 보이며 며느리들에게 나누어 맡겼습니다. 박 씨와 최 씨는 내심 반발하였지만 귀주 이야기가 마음에 걸려 대놓고 거부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저녁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화는 저녁 무렵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척 마당과 평상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손 위에 있었지만 귀는 사방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달이 뜰 무렵 박 씨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들고 간 것은 비어있는 자루 2개였습니다. 소화는 바느질감을 내려놓지도 않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 뒤쪽으로 돌아가면 곳간이 있고 곳간 안에 큰 뒤주가 있었습니다. 소화는 담장을 따라 조용히 걸었습니다. 곳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자루에 무언가를 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화는 조용히 곳간 문 앞에 섰습니다. 박 씨 댁.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 씨가 허겁지겁 돌아섰습니다. 손에는 반쯤 채워진 쌀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놀라셨습니까? 소화가 들어서며 곳간을 훑어보았습니다. 뒤주 뚜껑이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자루 하나가 더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내일 아침 밥 지으려고. 밥 지을 쌀은 부엌 항아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루는 부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집 살림에 이러쿵저러쿵이야. 당신은 그냥 친모잖아.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친모입니다. 소화는 자루를 집어들어 뒤주에 다시 기울였습니다. 쌀이 스르륵 뒤주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뒤주의 쌀은 이 집 식구들 것이지
박 씨 친정 오라비 도박판 미천이 아닙니다. 이게 박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소화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박 씨의 손이 도중에 멈추었습니다. 박 씨 댁,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뒤주 이야기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화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잔잔함 속에 서슬이 있었습니다. 조 씨 어르신이 이 집에서 70평생을 사셨습니다. 안방의 쌀 항아리 뒤에 무엇이 있는지, 사랑채 마루 밑에 무슨 문서가 있는지, 박 씨 댁이 혼인하고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이 집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르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어르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 말도 않고 사신 건 자식들이 부끄러울까 봐서였습니다. 그런 어른한테 찬밥을 드리고 뒷방에 가두셨으니 이제 그 값을 치르셔야지요. 소화는 뒤주 뚜껑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자물쇠 열쇠를 자신의 품 안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이 뒤주 열쇠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이 집 식구들 밥상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없습니다. 박 씨는 할 말을 잃은 채 곳간 안에 서 있었습니다. 소화가 곳간 문을 나서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박 씨 댁 오라비 빚은 박 씨 댁 폐물로 갚으십시오. 이 집살은 한 톨도 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박 씨는 한숨도 자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최 씨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소화에게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소화 낭자, 형님이 그랬다고 어른들한테 이르는 건 아니시죠? 최 씨 댁은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게 제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이 집이 바르게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지요. 최 씨는 소화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어딘가 안도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화는 안방에 혼자 앉아 불빛 아래서 바느질을 계속하였습니다.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고요하였습니다. 이 집의 모든 구석을 소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뒤주 앞에서 해마다 가을이면 혼자 쌀을 세던 기억, 흉년 든 해에 이웃집에 쌀을 나누어 주던 기억, 아들들이 어릴 때 몰래 뒤주 안에 숨어 놀던 기억이 모두 여기 있었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당신의 집이었습니다. 소화가 이 씨 댁에 자리 잡은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박 씨와 최 씨는 여전히 소화를 못마땅해 하였지만 뒤주 열쇠 이후로는 대놓고 맞서지 못하였습니다. 집안일은 소화의 지시 아래 전보다 훨씬 질서 있게 돌아갔고 아이들 밥상도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은 아들 이봉달이었습니다. 이봉달은 나이 33으로 최 씨와 혼인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살림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술과 잡기를 좋아하는 위인이었습니다. 소화가 들어온 첫날부터 눈을 떼지 못하더니 날이 갈수록 그 행동이 대담해졌습니다. 부엌 앞을 괜히 서성이다가 소화와 눈이 마주치면 씩 웃었습니다. 마당에서 소화가 빨래를 널고 있으면 다가와 말을 붙이려 하였습니다. 급기야 닷새째 되던 날 저녁, 이봉달은 소화가 홀로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소화 낭자. 소화는 두레박을 계속 내리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낭자, 일찍이 내가 이런 미인을 본 일이 없소이다. 조 씨 어르신 친척이라 하셨는데 혼인은 하셨소. 아직 혼처가 없으시다면. 소화가 두레박을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는 소화의 눈빛이 어찌나 차가웠던지 이봉달은 말을 잇지 못하고 멈추어 섰습니다. 이봉달 서방. 예. 서방님 나이가 올해 셋입니까? 넷입니까? 셋이오만. 33이야. 그러면 조 씨 어르신이 서방님을 낳으신 것이 37해 전 일이겠군요.
그때 어르신 나이가 몇이셨는지 아십니까? 이봉달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방님, 어르신이 서방님을 낳으실 때 몸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십니까? 난산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고생하시고 나서야 서방님을 얻으셨습니다. 그 사흘 동안 이 우물에서 혼자 물 길어 나르며 산신께 빌고 또 비셨다는 거 아십니까? 이봉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소화는 물동이를 들어 올리며 일어섰습니다. 이봉달보다 한 뼘은 작은 몸이었지만 그 눈빛 앞에서 이봉달은 왠지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 씨 댁 눈에서 눈물 나게 하더니 이제는 생판남의 여자한테 수작질이십니까? 소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놈아! 이봉달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마당 안에 있던 박 씨와 최 씨도 소리에 놀라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화는 이봉달의 등짝을 사정없이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어르신이 이 우물가에서 얼마나 우셨는지 알기나 하냐? 내 마누라가 저 안방에서 혼자 얼마나 서러워했는지 알기나 하냐? 당장 들어가서 최 씨 댁 앞에 무릎이나 꿇어라. 그리고 내일부터 술 끊어라. 당장. 이봉달은 영문도 모른 채 등을 감싸쥐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마당 안에서 지켜보던 최 씨가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았습니다. 박 씨도 뭔가 통쾌한 표정을 짓다가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거라. 소화가 다시 한번 쏘아붙이자 이봉달은 쫓기듯 안채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화는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향하면서 조용히 심호흡하였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제 아들의 등짝을 때린 것이 어미 된 도리로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집안에서 질서가 서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날 밤 이봉달은 오랜만에 최 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최 씨의 눈가가 불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밝았습니다. 소화는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씨 댁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윤 씨였습니다. 윤 씨는 작은 아들 이봉달의 아내인 최 씨도 아니었고 큰아들 이봉석의 아내인 박 씨도 아니었습니다. 이 씨 댁에는 실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 이봉수는 혼인한 지 갓 2해가 된 새내기 며느리를 들였는데 그 막내 며느리가 윤 씨였습니다. 윤 씨는 21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시골 훈장의 딸로 가난하게 자랐고 이 씨 댁처럼 넓은 기와집은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님 며느리들이 기세가 등등하고 집안에서의 자기 자리가 불분명하다 보니 윤 씨는 늘 구석에 있었습니다. 박 씨와 최 씨는 윤 씨를 딱히 구박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투명인간처럼 대하였습니다. 조 씨 할머니가 계실 때 유일하게 윤 씨에게 밥 한 술 더 얹어주고 힘들면 쉬라고 말해주던 사람이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진 후로 윤 씨는 그 따뜻함도 함께 잃은 것 같았습니다. 소화가 이 씨 댁에 들어온 이후 윤 씨는 소화를 멀리서만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며느리들이 소화를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은 소화에게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소화가 부엌 뒤편을 지나다가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부엌 뒤 장독대 사이 큰 항아리 뒤편에 윤 씨가 쪼그려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습니다. 소화는 아무 말 없이 윤 씨 곁에 앉았습니다. 윤 씨가 소리를 죽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좀 쉬고 있었어요. 쉬는 사람이 우는 건 아니지요. 윤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화가 그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친정어머니 생각이 나서.
오늘 무슨 날입니까? 윤 씨가 잠시 망설이다 답하였습니다. 제 생일입니다. 소화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겠군요. 괜찮아요. 혼이 난 여자가 무슨 생일이에요? 시집 오면 그런 건 뭡니까? 소화의 목소리가 조용하였지만 단호하였습니다. 그런 건 잊어야 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 말을 윤 씨 댁한테 가르쳤습니까? 윤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화가 일어서며 말하였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소화는 윤 씨를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지피고 남은 밥을 데웠습니다. 곳간에서 참기름을 꺼내고 간장을 꺼냈습니다. 마당가 텃밭에서 깨시 몇 장을 따다가 무쳤습니다. 그다지 거창한 상이 아니었지만 따뜻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소화는 그 상을 윤 씨 앞에 차렸습니다. 드십시오. 생일날 밥은 따뜻하게 먹어야 합니다. 윤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당황스러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소화 언니.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 씨는 얼른 입을 가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어디서 언니라는 말을. 괜찮습니다. 언니라고 해도 됩니다. 소화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윤 씨 댁, 잘 들으시오. 이 집에서 윤 씨 댁이 구석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작아서가 아니라 당신 자리를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계시고 저는 막내인데, 막내라도 이 집 며느리는 이 집 며느리입니다. 밥을 지을 때, 빨래를 개울 때, 아이들을 돌볼 때 윤 씨 댁이 하는 일들이 이 집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화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 씨 어르신이 윤 씨 댁을 참으로 아꼈습니다. 내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집에서 진심이 있는 사람은 윤 씨 댁이라고요. 윤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기 죽지 마십시오. 어르신이 돌아오시면 꼭 그 말씀을 직접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때까지 잘 있으십시오. 윤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밥 숟갈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밥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밥이었지만 그날 윤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밥이었습니다. 소화는 맞은편에서 윤 씨가 밥 먹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시집 온 날 조 씨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유독 마음이 따뜻한 아이라고 이 집에 복이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복이 아직 여기 있었습니다. 소화가 이 씨 댁에 들어온 지 1회가 되던 날 아침부터 집안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안채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없어요. 분명히 폐물함에 넣어두었는데 옥비녀가 없다고요. 마당으로 박 씨가 뛰쳐나오며 소리쳤습니다. 하녀 둘이 어쩔 줄 모르고 뒤를 쫓았습니다. 어젯밤에 분명히 있었는데 누가 건드렸어? 솔직히 말해봐. 하녀들이 벌벌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씨도 나와서 마당을 서성였고 윤 씨는 문 뒤에서 조심스럽게 내다보았습니다. 이봉석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이요? 영감, 제 옥비녀가 없어졌어요. 어머니 제삿날 쓰려고 장만해 놓은 건데 분명히 누가 훔쳐간 거예요. 박 씨의 시선이 하녀들을 향하였습니다. 하녀 중 한 명은 갓 들어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박 씨의 눈이 그 아이에게 멈추었습니다. 거기, 너 이리 와봐. 소녀가 새파랗게 질려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안방 근처에 있었지. 내가 가져간 거지. 아, 아닙니다. 저는 아닌 게 어딨어.
네 이놈. 박 씨가 소녀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소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 씨 댁. 소화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소화는 안채 툇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 손 놓으십시오. 뭐요? 이건 내 집이리요.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야. 그 아이는 옥비녀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어젯밤 이경 무렵 저는 뜰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 창호지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박 씨 댁이 폐물함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다시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의 얼굴빛이 조금씩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저는 마당 빨랫줄 아래에서 이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소화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안에서 옥비녀가 나왔습니다. 빨랫줄 아래에는 어제 개어놓은 빨랫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빨랫감 사이에 이 비녀가 끼어 있었지요. 이봉석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거기서? 어젯밤 박 씨 댁이 안방 창가에서 이 비녀를 꺼내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창가 바람이 새었지요. 비녀가 손에서 미끄러져 창호지 틈으로 굴러 떨어진 것이 밖에 빨랫감 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찾지 못하셨겠지요. 마당 안이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소화는 비녀를 박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직 박 씨에게 팔을 붙들린 채 서 있는 소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 씨 댁. 아무 죄도 없는 아이한테 무릎 꿇리고 매드는 것. 이 집에서는 다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박 씨는 소녀의 팔을 놓았습니다. 소녀가 소화 뒤로 숨었습니다. 이봉석이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진 후 소화는 소녀의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괜찮으냐? 소녀가 눈물을 그렁그렁하게 고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울어도 됩니다. 참을 필요 없어요. 소녀가 그 말에 그만 소화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화는 소녀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억울하게 지내온 세월이 이 작은 아이의 울음 속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 이후로 박 씨는 하녀들에게 함부로 소리 지르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 씨 댁에 들어온 친모 소화가 집안 귀신이 아닌가 하는 소문도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청솔골 마을에는 해마다 가을거지가 끝나면 마을 공동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씨 댁처럼 마을에서 넓은 집들이 돌아가며 음식을 내어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는 풍습이었습니다. 올해는 이 씨 댁 차례였습니다. 잔치 전날 밤 박 씨와 최 씨가 부엌에서 의논하였습니다. 우리가 잔치 음식을 맡으면 되는데 소화 그 여자가 또 끼어들겠지. 형님 그냥 맡기면 안 될까요? 솔직히 그 여자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맡기다니 이 댁 며느리가 우리인데 남한테 잔치 음식을 맡기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는 소화에게 알리지 않고 잔치 음식 준비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 씨는 육개장 끓이는 솜씨가 변변치 않았습니다. 마을 잔치에 내놓을 음식인데 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전을 부치다가 기름 온도를 잘못 맞추어 처음 새 판을 태워버렸습니다. 떡은 솥에서 넘쳐 흘렀고 식혜는 삭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당에는 얼기설기 흐트러진 음식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2시즌 전이었습니다. 소화가 부엌 앞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박 씨가 붉어진 얼굴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며느리는 육개장 냄비 다시 가져오십시오. 작은 며느리는 전 반죽 다시 개십시오. 윤 씨 댁은 식혜 솥불색에 올리고요. 소화 낭자, 시간이 됩니다. 따라 하십시오. 소화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육개장 냄비에 고사리를 다시 손질하여 넣고 기름장을 풀고 간을 보았습니다. 냄새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전 반죽의 비율을 맞추어 물을 더하고 불세기를 2번씩 바꾸어가며 앞뒤로 뒤집었습니다. 떡은 물을 보충하고 뚜껑을 다시 덮었습니다. 손이 놀랍도록 빨랐습니다. 박 씨는 옆에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소화가 하는 대로 따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 씨는 소화의 지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척척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문 안으로 들어설 때 이 씨 댁 마당에는 음식이 가득 차린 상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색도 모양도 훌륭하였습니다. 이 씨 댁 음식이 올해 왜 이리 맛있소? 육개장이 일품이구려. 한양 반가에서도 이런 맛은 드물겠는데 전이 바삭하면서 속이 촉촉하네. 어느 분이 만드셨소?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박 씨와 최 씨는 자기들이 한 것처럼 대접을 받으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마을 사람들이 흥겹게 떠들 때 소화는 부엌문 뒤에 서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웃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 씨 댁 마당이 활기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할머니로서 이 잔치를 준비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혼자 불을 지피고 혼자 국을 끓이고 혼자 전을 부치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때도 칭찬은 며느리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소화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서럽지 않았습니다. 마당이 이렇게 떠들썩하고 윤 씨가 저렇게 밝은 얼굴로 마을 안악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잔치 막바지의 마을 이장이 이봉석에게 말하였습니다. 자네 댁 친모가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구먼. 어디서 데려온 사람인가? 이봉석은 잠시 생각하다 답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신 분입니다.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씨 어른 안목이 예사롭지 않으시더니 사람 보는 눈도 그렇구먼. 이봉석은 그 말을 들으며 마당 한편에 서 있는 소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낯설음이 그의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저 눈빛이, 저 자리에 서는 방식이 어딘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소화는 이봉석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슬쩍 눈길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마을이 조용해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소화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다가 대야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이마에 가느다란 선 하나가 생겨 있었습니다. 주름이었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소화는 손가락으로 살며시 그 선을 건드려 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주름이었습니다. 소화는 천천히 대야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우물물의 효력이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남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일 수도 있고 이틀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돌아가게 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서서히 주름이 늘어나면서 돌아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갑자기 돌아가게 될 것인지 소화는 잠시 두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못다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 씨에게 아직 명확하게 짚어두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봉석이 제 어미의 고단한 삶을 제대로 알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가풍을 제대로 세워두지 않으면 자신이 떠난 뒤에 다시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서둘러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최 씨가 소화의 얼굴을 보다가 갑자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소화 낭자,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소화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피곤한 탓이겠지요. 잔치 준비가 곧됐으니. 그런가. 근데 뭔가 이상한데. 최 씨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러났지만 그 눈빛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박 씨도 소화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소화 낭자,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왜 물으십니까? 아무리 봐도 20이라고는 못 믿겠는데. 이마의 줄이. 잔치 뒤끝이면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소화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박 씨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봉석이 사랑채에서 혼자 소화를 불렀습니다. 소화 낭자,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겠소? 소화는 사랑채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소식이 있소. 소화는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언제 돌아오실 것 같소? 곧 오실 것입니다. 낭자는 어머니를 많이 아는 것 같소.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일들도 알고 이 집 구석구석도 알고. 마치. 이봉석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소화는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봉석의 눈 속에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심보다는 더 깊은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으십니까? 이봉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잔치날에 그 모습을 뒷방에 가두었던 것이 요 며칠 자꾸 생각이 납니다. 소화낭자가 이 집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소홀했는지. 소화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봉석아.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이봉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 소화는 얼른 표정을 바로잡았습니다. 실례하였습니다. 어르신께서 늘 그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시던 터라 저도 모르게. 이봉석은 한동안 소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소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손을 들어보았습니다. 손등에 또 가느다란 선 하나가 더 생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화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등잔불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밤새 무언가를 써 내려갔습니다. 종이가 2장, 3장 넘어갔습니다. 동이틀 무렵 소화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에 두꺼운 종이 한 묶음이 쌓였습니다. 제목은 이러하였습니다. 가문의 법도 이씨 댁 안살림의 15가지 도리. 아침 일찍 소화는 이봉석과 이봉달을 불렀습니다. 박 씨와 최 씨, 윤 씨도 모두 불렀습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소화는 안방 상석에 앉아 5사람을 마주하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고요하였습니다. 어딘가 이별을 앞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집을 위해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 불렀습니다. 마지막이라니요? 윤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곧 이 집을 떠날 것입니다. 조 씨 어르신이 돌아오실 때가 됐으니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박 씨가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화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봉석 서방, 들으십시오. 이봉석이 몸을 바로잡았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서당 다닐 때 비녀를 팔아 훈장 예를 올렸습니다. 당신이 과거 시험 준비할 때는 이 마을 이웃집 빨래를 받아 밤을 새워 빨았습니다. 당신이 혼인할 때 혼례 비용이 부족하자 어르신은 사흘을 굶으셨습니다.
그 어른이 칠순잔치날 뒷방에서 찬밥을 드시고 집을 나오셔야 하였습니다. 이봉석의 눈에 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어머니는 자식들이 부끄러울까봐 한 번도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봉석이 두 손으로 무릎을 짚었습니다. 소화는 이봉달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봉달 서방. 이봉달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술을 끊으라고 하였는데 어제 또 마셨지요. 그건 이 집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이들이 눈으로 배웁니다. 지금 서방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봉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화는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씨댁. 박 씨가 소화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뒤주살을 빼돌린 것, 한여를 함부로 한 것, 시어머니를 뒷방에 가두어 찬밥 드신 것, 이것들을 제가 관하에 고발할 것입니까? 박 씨가 긴장하였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박 씨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집에서 박 씨 댁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관아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세월입니다. 지금 박 씨 댁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이 훗날 박 씨 댁 며느리가 박 씨 댁을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하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합니다. 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최 씨는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소화는 마지막으로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 댁. 윤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고였습니다. 이 집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집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 따뜻함이 이 집을 살아있게 할 것입니다. 어르신이 돌아오시면 그 따뜻함으로 어르신을 모시십시오. 윤 씨가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화는 천천히 종이 묶음을 이봉석에게 건넸습니다. 이 집 가풍의 법도를 적었습니다. 어르신이 평생 이 집에서 지켜온 것들입니다. 이것을 읽고 기억하십시오. 어르신이 돌아오시면 이 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5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소화가 일어섰습니다. 이 집은 좋은 집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사는 집이 아닙니다. 다만 바빠서 지쳐서 당연한 것들을 잊어버린 집이었습니다. 이제 기억하셨으면 됩니다. 소화는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침 햇살이 곱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소화는 마당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멈추어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기와지붕, 마당의 감나무, 곳간 옆 장독대, 부엌 굴뚝. 50년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손때가 안 묻은 곳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소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씨 댁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굽은 등, 거친 손, 희끗한 머리카락. 보찜 하나를 들고 대문 앞에 선 조씨 할머니였습니다. 박 씨가 마당을 쓸다가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박 씨가 달려나갔습니다. 마당 안에서 최 씨도, 윤 씨도 뛰어나왔습니다. 사랑채에서 이봉석이, 뒤뜰에서 이봉달이 나왔습니다. 이봉석이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조씨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봉석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돌바닥 위였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봉달도 형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씨가, 최 씨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조 씨 할머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하였습니다. 뭘 그러느냐. 일어나거라. 어머니 추우셨겠어요. 어서 들어가세요. 아랫목 따뜻하게 치워놨어요. 박 씨가 눈물을 훔치며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였습니다. 윤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두 손으로 할머니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온 조 씨 할머니는 상석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따뜻하였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시선이 벽 한쪽에 걸린 종이에 머물렀습니다. 가문의 법도 반듯한 글씨로 적힌 종이었습니다. 15가지 도리가 차례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글씨체를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젊은 날 자신이 쓰던 글씨체였습니다. 소화야. 할머니는 그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박 씨가 상을 차려왔습니다. 뜨거운 국밥이었습니다. 고기도 있고 반찬도 넉넉하였습니다. 칠순 잔치날 찬밥 한 사발과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제가 직접 끓였어요. 박 씨가 수줍게 말하였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조 씨 할머니는 숟갈을 들었습니다. 국물이 따뜻하였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맛있구나. 박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 씨 댁안방에는 오래간만에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이봉달이 술 대신 식혜를 마셨고 이봉석이 어머니 옆에 앉아 밥상을 함께 하였습니다. 윤 씨는 아이들을 데려와 할머니 무릎 앞에 앉혔고 아이들이 할머니 손을 잡고 재롱을 부렸습니다. 조 씨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국화꽃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하였습니다. 인생은 짧고 청춘은 찰나이며 힘은 세월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굽은 등으로도 거친 손으로도 찬밥 앞에서도 그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팔도 어느 집 뒷방에서도 이름도 없이 지내온 어머니들의 사랑은 그렇게 흐르고 흘러 자식들의 가슴 속 어딘가에 닿아 있었습니다. 꽃은 져도 향기는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 있는 그 어른은 어떤 향기로 피어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과 구독으로 달빛설화와 함께 해 주십시오. 잊혀져가는 옛 이야기들을 저 달빛설화가 오래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